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어의 세계를 구석구석 탐험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안에 어느 부분이 독일어에서 온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라틴어에서 온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그리스에서 온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단어들이 영어로 들어올 때 끝에 어미와 어두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붙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는 그 기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그 안에서 이런 느낌이구나, 저런 느낌이구나 하는 감을 잡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식들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수학의 비유를 하자면.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더하기를 열심히 풀었던 거고, 지금부터 5강의 중에서는 더하기란 과연 무엇이고 숫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심오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들이 라틴어 느낌이구나 그리스어 느낌이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단어의 라틴어 느낌이 그리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음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온 것은 PIE 어원학이라는 학문의 기초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영어 단어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신기한 숨겨진 비밀이 있다 정도로 가고 이런 얘기를 끝에 가서 하는 거죠. 정리 개념으로. PIE 어원학이라는 것은 1700년대 말에 설 윌리엄 존스라는 영국 법률가가 만든 학문이고요. 지금까지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또 영국 사람들이 다른 유럽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자, PIE 어원학이 생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때는 우리가 흔히 역사책에서 말하는 대영 제국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대영 제국 그러면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얼마나 큰 영역을 지배했는지 머릿속에서 상상이 잘 안 될 텐데요. 제가 영국에서 만난 한 친구 할아버지가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했던 말이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는 The world was painted pink라고 얘기했어요. 핑크라는 건 대영 제국의 영토를 지도에 표시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지도를 보시면 이 화면에 있는 파란색은 다 프랑스 땅이었고 빨간색은 다 영국 땅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빨간색 보면은 그야말로 세계 지도의 반이 빨간색인데 그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이 휴일이 있었는데요. 이 대영제국 시대 때. 어떤 책의 첫 번째 문장이 빅토리아 여왕의 생신이었다.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그날 일을 하러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던 나라라는 거죠. 이 많은 식민지 중에서도 영국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은 어디였냐면 인도라는 곳이었어요. 인도라는 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 그 인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작물, 후추라든지 차, 그리고 향신료 같은 것은 대영 제국의 부를 쌓는 기반이 되었죠. 인도는 그리고 다른 영국의 식민지들처럼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구와 긴 역사와 찬란한 문명과 종교 전통을 자랑하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인도 그러면 요가, 어마어마한 수학자들, 그리고 화려한 사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식민지 중에서도 영국 사람들은 인도를 최고라고 생각했고요. 인도는 빅토리아 여왕의 왕관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당시 빅토리아 사람들은 어떤 좀 성격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정말 꽉 막힌 사람을 보면은 Wow, he's really Victorian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앞뒤 융통성 없이 꽉 막힌 사람들이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청교도적인 아주 위생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금욕을 하고 술과 담배를 별로 하지 않고 여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남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명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savage, 야만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던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던 중에 인도 사람들의 성격이 영국 사람들한테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인도 전통에는 사티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사티라는 전통은 뭐냐면 인도의 어떤 귀족 집안 남자가 죽으면 그 귀족 남자의 부인을
화장시킬 때 같이 태워 죽이는 전통이에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시빌라이징 미션, 즉 자기네가 전 세계를 문명화시켜야 되는 어떤 그 임무가 신한테서 주어졌다고 믿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인명을 존중하지 않는 인도의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물론 이것이 자기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화를 냈겠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가서 당시 영국에 있는 그 영국 총독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따를 뿐이다. 그랬더니 영국 총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당신네는 그런 전통이 있냐? 알겠다. 당신의 전통대로 해라. 하지만 우리 영국에도 전통이 있다. 우리 영국의 전통은 여자를 불태워 죽이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화형대를 만들고 우리는 사형대를 그 옆에 만들겠으니 각자 자기 나라의 전통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인도 사람들은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이었고요. 그래서 1857년에 영국 군대를 상대로 대대적인 혁명이 나요. 지금까지도 인도 사람들은 이것을 첫 독립전쟁이라고 부르고요. 1차 독립전쟁이라고 부르고 영국 사람들은 루크나우 반동운동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 루크나우 반동운동 또는 인도의 첫 독립운동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특히 많은 영국 군인들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인도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때 영국 왕이 아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인도 쪽 문화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을 그쪽에 총독으로 보내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동양 언어를 연구한 사람 중에 최고 학자를 뽑아서 인도의 총독으로 파견을 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 언어의 귀재로 알려져 있던 제 롤모델을 때리기도 한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미 7살 때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를 완벽하게 할 줄 알았고요. 10대가 된 다음에는 페르시아와 아베스타어라는 페르시아 고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했고 20세가 돼서는 중국어를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영국의 아시아학회 멤버가 됐고 거기서도 워낙 번역 작업, 중국어 등등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 작업에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가지고 결국 인도의 총독으로 파견하게 되죠. 이 사람은 인도에 가자마자 우리가 인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고전을 낱낱이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요. 실제로 그 인도의 구루들을 찾아가가지고 옛날 불경이라든지 옛날 베다라는 힌두교의 경전이 써있는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실제로 자기가 공부합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살 때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마스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어를 배우다 굉장히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은 영국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7천, 8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인도에서 쓰는 고어인 산스크리트어가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윌리엄 존스가 만든 한 표 중에 하나예요. 공부할 때. 오늘날까지 PI 어원학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bear라는 건 지고 가다는 뜻이죠. 내가 지고 가다 라는 말이 이제 옛 라틴어로 페로예요. 이 페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있죠. 사람을 지고 바다를 건너는 배를 페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페로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지고 가다라는 뜻이고 고대 그리스어로는 페가 아니라 페, 이거 한국에 없는 발음이에요. ph. 페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것이 영어로 bear는 예를 들어서 bear a child, 그럼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다. 왜냐면 어머니가 아이의 무게를 지고 다니니까 I bore a child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bear라는 단어가 옛 독일어로는 원래 비루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우리 배운 거 있죠? frater, brother. 라틴 F가 독일어 B로 된다. 예,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런 단어들이 다 중요한 거는 사촌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말하는 cognite이에요. 그런데 산스크리트어로 내가 지고 가다라는 단어가 뭐였냐면 바람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H라는 이 단어가
이것과 비슷하고 중간에 R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비슷하더라. 이렇게 해서 산스크리트와 라틴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잘 보면요. 내가 지고 간다는 바람이 여기는 이제 공통점이 별로 없는데 너가 지고 간다 했을 때 마라시 하고 뒤에 S가 들어가죠. 근데 보면은 그리스어에도 페레이스 하고 S가 들어가고 라틴어로도 페르스 S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가 지고 간다라는 단어가 마라티 하고 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틴어에도 보면은 펠트 하고 T가 들어가고 옛 독일어에서도 민트 하고 T가 들어가요. 우리가 지고 간다도 마라마스 M자가 들어가죠 뒤에. 그리스어에도 페르메스 하고 M자가 들어가고 라틴어에도 페리무스 M자가 들어가고 옛 독일어에도 메람스 하고 M자가 들어가요. 너희 복수형에서는 다시 T자가 들어가죠. 바라타, 페라타, 페르트스. 이거를 글자로 읽으면은 굉장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귀로 들어보세요. 너가 지고 간다. 바라타, 페라타, 페르트스. 거의 비슷한 발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우면서 설 윌리엄 존스가 혹시 산스크리트어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바벨탑 전의 언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때는 아직도 18세기예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년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것이다. 어떤 옛날 어떤 원시 민족이 쓰던 언어에서 갈라져 나왔나 보다라는 과학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의 바벨탑 스토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이 있고요. 그 바벨탑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짓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때는 세상에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써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바벨탑이 자꾸 위로 올라오면서 하늘에 도전을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돈시켜서 여러 개의 언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했고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탑이 결국은 완성되지 못했다. 이 스토리를 보고 많은 어학자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가 존재하기 전에 어떤 언어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산스크리트어가 이렇게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윌리엄 존스는 우리가 바벨탑 시대 전의 언어, 전 세계 언어가 하나밖에 없던 시대의 언어를 갖다가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어떤 라틴어, 그리스어, 그 고대 게르만어가 옛날엔 가장 오래된 언어인 줄 알았는데 그 언어보다 더 오래된 어떤 모태 언어가 있다는 믿음이 됐고요. 그 모태 언어에 대한 믿음이 이제 영구로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PI 어원학이라는 걸로 진화를 하게 돼요. PI라는 것은 프로토 원시라는 뜻이죠. 인도 왜? 산스크리트어에서 찾았기 때문에 유로피안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인도 유럽어. 인도와 유럽을 하나로 묶는 어떤 그 위에 더 조상들이 썼던 그 어떤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토 인도 유로피안의 단어 세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PI 어원학이고 그것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법칙들이 지금 학생들한테 단어를 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 단어들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 인도 유럽어에 1, 2, 3, 4, 5, 6, 7, 8, 10을 써놓는 걸로 어원학자들이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벵가로, 페르시아어, 인도, 아리아, 유럽에서 쓰는 언어들의 1, 2, 3, 4, 5, 6, 7, 8, 10을 딱 써놓으면 사실 거의 같은 언어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라틴어로 우나, 우너스, 프랑스어로 앙, 독일어로 아인츠, 영어로 원, 벵갈어로 엑,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약 이런 소리고 그 다음에 이를 읽어보면 두오, 드, 투, 트바이, 드비, 드 거의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계속 지금까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스펠링을 보지 말고 귀를 쓰라고 그런 것이 두 언어의 관계성이 보이는 것이 바로 귀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딴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백을 발음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더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자, 보면은 라틴어로는 백이 cantum이에요. 그리고 불어로는 song. 그래서 둘 다 CENT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 둘은 한 그룹이다. 한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영어는 100, 그런데 독일어는 100. 둘 다 HUND로 시작하니까 저거는 한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벵갈어와 페르시아어는 보면은 사드 이렇게 S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건 한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유럽 어원학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언어를 두 개의 큰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C로 시작하는 백이라는 소리를 가진 그룹. 그래서 캔툼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백이라는 단어를 가진 그룹을 사템 그룹이라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은 사템 그룹 언어를 쓰는 인도 유럽 언어 존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캔툼 언어를 쓰는 존이에요. 그렇다면 왜 100 이렇게 H를 쓰는 독일어권도 캔툼 언어전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림의 법칙에 의해서 원래 H는 K 발음이 퇴색돼서 만들어지는 소리라는 결론 때문에 옛날 게르만족들도 원래는 튠덜트에 비슷한 백이라는 발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주로 1에서 10까지를 쭉 써놓고 100, 10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발음되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룹으로 언어를 나누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공통적인 100 소리를 가진 그룹끼리 이렇게 모으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있죠. 우리가 라틴 안목지 배울 때 이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아니면 영단어 나누기 모으기 할 때 이건 게르만어에서 왔고 이거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실제로 라틴어에서 왔다는 거는 고대 라틴어에서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파생된 여러 언어 중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같은 라틴어에서 온 발음이 어쩔 때는 크 발음이 나고 어쩔 때는 스 발음이 나고 여러 가지 발음이 다르냐, 어쩔 때는 CT, Y 발음이 나고 어쩔 때는 세토, 그렇게 이 발음이 나고 왜 그렇게 다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라틴어는 굉장히 오래된 언어예요.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에는 큰 언어로 치면은 이렇게 5개의 언어가 있는데요. 이 5개의 언어에 보면은 그 라틴어의 발음이 어느 정도 원래 발음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00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면은 살데니아는 이탈리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섬인데 워낙 오랫동안 고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 소리를 아직도 거의 그대로 써요. 그래서 100이라는 단어를 캔토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어에서는 그때 우리가 말했던 아시빌레이션, 즉 크 발음이 취 발음이나 스 발음으로 점점 약해지는 것이 조금 진행이 돼서 이탈리어에서는 첸토라고 발음이 돼요. 루마니아어에서는 이탈리어보다 그것이 조금 더 발음이 돼가지고 치엔토라고 발음이 되고, 프랑스어에서는 에시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아예 진행이 끝났기 때문에 썽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에서는 이 발음이 이상하게도 TH 발음으로 바뀌어서 ciento라고 발음이 돼요. 자,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면 사실은 다 비슷해요. canto, cento, ciento, ciento, 썽. 거의 비슷한 입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것이 100 하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하늘이 원래 라틴어로는 카엘룸이에요. 카엘룸인데 살데니아어는 크 발음이 그대로 남아있고 캘루. 이탈리아는 이게 치 발음으로 바뀌었고 치엘로. 루마니아에선 이게 치 이 발음으로 바뀌어요. 치엘. 그 다음에 프랑스어는 완전히 어시빌레이션이 진행돼가지고 시엘 이렇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에서는 cielo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크 발음이 조금씩 녹아난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언어 그룹으로 보지 않고 사실 어떤 한 언어 가족의 여러 가지 사투리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틴어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여러 언어 중에 어디서 왔는지는, 어떤 언어가 영어로 들어왔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언어에서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치 발음이 크 발음이 치 발음 되고, 추 발음이 스 발음 되고 이런 거는 그냥 한 그룹으로 묶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발음이 완전히 다른 발음, 특히 자음이 완전히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우리가 language family, 그 언어의 가족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라틴어의 5개 언어는 예를 말하자면 형제 같은 거라면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보자면은 형제가 아니라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런 용어를 계속 써왔죠. 이건 형제 단어다. 이거는 사촌 단어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정확하게 학술적인 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죠. 아버지라는 단어를 보면은, 아버지라는 단어, 이거는. 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7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7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septum이지만 그리스어로는 헵타예요. 서트라는 단어를 보면은 라틴어로는 쌀, 이거 했었죠, 우리.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는 할. 그 다음에 달다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suavis, 근데 그리스어로는 헤이리스. 뭔가 패턴이 보이죠. 라틴어로 S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그리스어로 H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첫 자음이 바뀌는 경우는 우리 더 이상 이것을 형제 단어라고 부르지 않고 사촌 단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촌 단어들의 계보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semi.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원 그럴 때는 semicircle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구형이라는 단어인 sphere가 원래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반구는 semisphere라고 하지 않고 hemisphere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인도 유럽 언어 전체 트리를 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라틴어 계열 언어와 그리스어 계열 언어의 차이가 S로 시작하는 단어가 H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이미 하고 있으면 semicircle과 hemisphere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가 소금, salt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salt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소금을 사기 위해서 군대에서 지급한 돈을 원래 salary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성분으로 여겨졌던 그 가스를 갖다 우리가 할로지엔이라고 얘기를 할 때 스 발음과 흐 발음의 그 관계를 갖다 다시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 그러면 솔이 라틴어로 해기 때문에 우리가 핵 전지 이럴 때 solar panel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핵건 전지. 그런데 그리스어로는 솔이 헬리오스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스를 힐리움이라고 불러요. 잠을 라틴어로는 솜누스로 하기 때문에 존다 이럴 때 he's somnolent 그러면은 졸고 있다, 꾸벅꾸벅 졸고 있다는 뜻인데 hypnosis, 최면술이라는 것이죠. 일부러 그 사람을 잠자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게 만드는 테크닉을 잠들게 하다라고 해서 hypnosi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PI 트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언어군에서 어떤 소리가 다른 언어군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갖다가 그 같은 예를 들어서 인도 유럽어에 20개 언어를 넣고 쫙 차트를 만들어 놓으면 라틴어에서 S 소리가 나는 게 그리스에서는 H 소리가 나는구나. 아니면 아까처럼 라틴어에서 F 소리가 나는 소리가 게르만 계열 언어에서는 B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 모든 언어들의 보캐뷸러리를 싹쓸이 해가지고 담아놓은 일종의 박물관 같은 존재인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는데 무지막지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도 유럽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도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인도 유럽 어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겠죠. 우리도 이제 고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자기네 조상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궁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그냥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전통이 유럽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저 인도 페르시아까지 이런 인도 유럽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 인도 유럽, 프로토 인도 유로피안 언어를 쓰던 가상의 민족을 만들어내요. 설 윌리엄 존스는 옛날에 인도의 경전을 읽다가 북쪽에서 피부가 희고 말을 탈주하는 전사민족이 내려와서 원래 인도에 사는 원주민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읽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북쪽에 와서 왔고 피부가 희고 기마민족이라면 분명히 이 민족이 산스크리트어를 인도에 가지고 들어온 유럽
혈통의 민족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인도 경전에 보면은 이 전사 민족을 갖다가 아리아라고 불렀어요. 아리아는 산스크리트어로 그냥 전사, 노예가 아닌 자유인 이런 뜻인데요. 그 아리아와 같은 민족 계열이라고 해서 이 프로토 인도 유로피언 언어를 쓰는 가상의 민족을 아리안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리안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이 아리안족 같은 경우에는 이 족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문화적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이제 인도에서 출토된 어떤 유물인데 이 유물을 보면은 말이 태양을 끌고 있죠. 이 말이 태양을 끌고 있는 거는 어디서 익숙하죠? 아폴론이 전차를 끌고 다니죠. 이런 것처럼 여러 인도 유럽 민족, 페르시아권, 인도권 여러 민족들의 언어와 이제 신화를 공부한 결과 예를 들어서 말이 해를 끌고 다닌다는 이미지 자체가 인도 유럽 민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걸 어떤 언어란 걸 알게 되면서 18세기부터 이제 PI 어원학 모든 유럽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상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라틴 어원, 그리스 어원은 다 이 학문에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따로 떼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인도 유럽어를 수십 가지의 친척 언어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라틴 계열, 게르만 계열, 그리스 계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이론적 바탕이 된 거고요. 사실 이 인도 유럽어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시간 개념이 굉장히 명확하고 행동을 인플렉션이라는 단어를 살짝 휘어가지고 뒤에다 ed를 붙여가지고 수동태를 만든다든지 이런 굉장히 미세한 어떤 그런 미세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상업 용어로 굉장히 빨리 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인도 유럽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군이고 지금 이 세계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다 인도 유럽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룹인 거죠. 그래서 이번 5번 강의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들을 다시 보면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PI 어원학에 의거를 하고 있었는지 그 이론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팩트와 그 이론적 배경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 5강의를 보고 나면은 그 이론적 배경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는 새로운 단어를 봤을 때도 이 단어가 이런 이론에 의거해서 이런 단어들과 연관성이 있겠구나를 유추해낼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급 과정까지 왔어요.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머릿속에 여러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강의를 들어야만 따라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 PI 강의를 원래 대학교 가가지고 어학 강의를 들으면 이걸 처음 해요. 이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공식을 다 외운 다음에 영단어를 보면서 라틴어랑 짜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충분히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드린 다음에 공식을, 알고리즘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배울 때 그냥 공식만 보고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한 알고리즘을 보고 일시정지를 누르고 내가 지금 라틴어, 게르만어, 그리스어 강의 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 뭘 배웠지? 라고 머릿속에서 한번 상기하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들어야 PI 강의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부터 우리 정말 오래된 단어들 6,000년 전부터 우리한테 먼 북소리처럼 전해져 오는 그 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